이재봉입니다. 원광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 평화학을 공부하면서 강의하다가 지난 8월 말 정년 퇴임했습니다.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눈이 찌그러지고 입이 돌아가 버리는 병을 앓았습니다.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다가 마스크까지 끼고 말씀드리니까 전달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옆에 두 분 선생님들께서 그냥 철저하게 마스크 착용하시고 제가 발표할 때만이라도 저는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서울이 지금 상당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그냥 이렇게 어려운 기회에 제 전달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입이 삐뚤어져 있지만은 그래도 말은 바로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든 적은 한 번도 없지만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걸려든 분들 위해서 법정에는 많이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1년에 한두 번씩 섰으니까 한 10대 번 법정 증인석에 앉았던 거지요. 소위 피의자들 변호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출범 후에는 한 번도 서질 않았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사문화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꼈고요. 어떠한 자료를 보니까 국가보안법이 폐지되지는 않았지만은 무죄 선고율이 높아지고 실형 선고율이 줄어든다.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다 그랬는데 아까 여기 와 계시는 이종걸 의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는 사람들이 583명이라는 얘기를 듣고 참 깜짝 놀랐습니다. 결코 이게 사문화하거나 바람직한 현상으로 나가는 게 절대 아니구나. 더구나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서 크게 피해자가 안 나오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앞으로 정권이 바뀌면은 또는 정권 입맛에 따라서 남용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는데 아까 의장님 말씀에는 남용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제가 원고를 한 두 군데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국가보안법을 한마디로 얘기하라면은 저는 친일 적폐, 그다음에 군사 독재, 합작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침 내일이 세계인권선언 기념일입니다. 그리고 12월 10일은 노벨 평화상이 주어지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권과 평화를 상징하는 날이죠. 그런 날 하루 앞두고 이런 귀한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가장 반인권적이고 가장 반평화적인 악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군사독재가 끝난 것도 노태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두환 끝난 게 87년이니까 벌써 33년. 그러니까 최소한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나도록 이러한 법을 폐지하지 못하고 있다. 참 서글픈 현실입니다. 지금 변호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저는 법적인 문제보다 정치적인 문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하나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헌법 1조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민주공화국이죠.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은
개인의 자유를 최대의 가치로 삼는 민주주의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핵심 가치, 최대 목표로 삼으면서도 국가보안법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개인의 자유, 그러니까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게 되겠죠. 이런 것을 아주 폭압적으로 훼손하는 법이 아니냐. 이거를 빨리 없앴어야 되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 인류의 가장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염원이라고 한다면은 자유와 평등이 어우러지는 사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또 좀 충돌할 수가 있어요. 개인의 자유가 확장이 되면은 사회 평등이 깨질 수가 있고, 사회 평등이 확장되면은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본적인 가치가 조화를 이루는 사회가 가장 바람직하겠죠. 자유를 중시하느냐, 평등을 중시하느냐, 이것은 뭐 맞고 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 가치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개인의 자유만을 중시하도록 강요받고 있습니다. 개인의 자유를 더 중시하게 되면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경제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 평등을 더 중시한다면 인민민주주의, 사회주의, 집단주의로 나아가게 되겠죠. 이거는 거듭 말씀드려서 맞고 틀리는 게 아니고 우리 가치관의 문제인데 반드시 자유 쪽만 택하도록 강요당해왔다는 거. 다른 쪽에 있는 그러니까 사회의 평등 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긍정적으로 또는 호의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국가보안법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반드시 폐지돼야 되겠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평화 또 이제 통일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냉전 시대, 거의 동시에 우리 군사 독재도 끝났지요. 냉전 시대까지는 우리가 반공을 국시로 삼고 처부수자 공산당, 이룩하자 승공통일 이런 구호를 외쳤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크게 모순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죠. 반공, 승공, 멸공을 위한. 그런데 89년 세계적으로 냉전 종식되면서 먼저 우리 남한에서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 정부, 이건 참 정의가 잘못됐습니다만 우리가 진보 보수를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텐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진보 정부라고 하고 다른 쪽을 이제 보수 정부라고 하는데 이건 참 잘못됐죠. 우리나라에 아직 진보 정부가 들어선 적 없어요. 굳이 얘기한다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상대적으로 조금 더 진보적이고 다른 정부를 상대적으로 훨씬 보수적인 그야말로 이제 극우 수구 정부죠. 근데 하여튼 89년 노태우 정부 때 북한에 대한 정책이라든지 또 이 남북 관계가 아주 크게 바뀌게 됩니다. 거듭 말씀드리자면은 흔히 우리가 말하는 진보 정권이 아니고 보수 정권, 군사 정권의 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태우 정부 때 우리 통일 방안이 만들어지고 그게 89년이었어요. 91년 남북 기본 합의서 만들어지고 또 남북이 각각 독립국으로서 자주국가로서 유엔에 동시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호 실체를 서로 인정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 1989년 만들어진 통일 정책은 5년 뒤 1994년 김영삼 정부 때 이름만 좀 바뀌고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 정부 거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 거쳐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 9일 현재 우리 한국의 통일 정책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인데 그 1단계가 화해, 협력, 평화, 공존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과 화해, 협력하면서 평화, 통일로 나아가자고 한 게 군사정부 연장인 89년도인데 북한을 인정하면은 법으로 걸려들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추구하면은 처벌받는 국가보안법이 아직까지 상존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모순이죠. 그래서 냉전 시대에는 뭐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유지됐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정반대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무리 수국 꼴통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과 전쟁을 통해서 통일해야 된다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북한과 화해 협력은 뭐 선뜻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아무튼 우리 정부 정책이 북한을 인정하고 북한과 화해 협력을 통해서 평화적으로 통일하자고 정해놨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황에서는 반북이 처벌받고 친북, 종북은 오히려 상을 받아야죠. 그런데 아직까지도 북한을 제대로 알기 위한 책을 좀 가지고 있다든지 노동신문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이적 표현물 소지죄로 걸려들게 된단 말이에요. 상대방을 찬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상대방을 제대로 알자는 노력조차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얼마나 큰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정에서도 이제는 반북이 아니라 친북이 찬양받아야 되고 국가보안법에서 처벌받을 것은 반북 활동이다. 정부 정책에 완전히 어긋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걸려든 통일운동가들, 학자들, 저 이제 변호하면서 가장 많이 받게 되는 질문 또는 그러니까 이제 이 심판에 오르는 주제가 몇 가지 있는데 이건 우리 이제 평화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요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남한 북한이라고 호칭하는 사람들이 진보 세력 안에서는 좀 눈치를 받게 됩니다. 남측, 북측, 원래 남북 정부가 약속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맞습니다. 우리 남쪽에서는 한국이라는 국호를 땄고 북쪽에서는 조선이라는 국호를 땄는데 조선이나 한국은 우리 역사상 이 땅에서 생긴 가장 오래된 나라 이름입니다. 둘 다 참 오랜 전통과 정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좋아요. 근데 이제 북쪽에서는 조선을 주장하니까 자기네가 다 조선이고 남쪽에는 남조선이라고 하고 우리는 한국을 따니까 한반도, 한국, 그리고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데 이 북한이라는 말 또는 남조선이라는 말 상당히 폭력적이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통일운동가들이 그냥 뒤에 뭐 한자나 조선을 빼고 남과 북 이렇게 얘기도 하고 영어를 써가지고 남코리아, 북코리아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참 옹색한 표현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대로 남한 북한이라고 하자. 대신 북한이 얼마나 폭력적인 호칭인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그걸 알고 쓰면 된다. 저는 우리가 한 뿌리였고 언젠가는 하나가 돼야 될 그런 민족이니까 공통 분모가 있는 호칭. 그래서 남한, 북한, 남조선, 북조선 이게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제 남한, 북한을 쓸 수 있지만은 남조선, 북조선은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쓰질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남한, 북한을 쓰더라도 이 호칭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쓰자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법정에서 가장 말썽이 되는 것이
국가보안법 이제 핵심이죠. 북한을 이적 단체, 그래서 이제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은 국가도 아니에요. 단체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우리 이제 정치학에서 국가의 정통성을 따지는 데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그 당시 나라가 세워질 때 국민들이 원했던 정부가 어떤 형태였는가? 그다음에 이전 정부하고 어떠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가? 또 국민의 지지를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그다음에 바깥, 그러니까 외국의 승인을 얼마나 많이 받았는가? 뭐 이런 4-5가지 요인을 드는데요. 일제 하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1945년부터 48년까지 미 군정 아래서도 북쪽은 빼놓고 우리 남쪽에서 앞으로 독립정부가 들어선다면 어떠한 체제를 선호하는가 했을 때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부가 70-80%였습니다. 자본주의를 원하는 세력 1-20%밖에 안 됐어요. 일제 하에서 지주계급, 친일파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자본주의를 원했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었고 우리 남쪽에서는 이승만 정부 때 대략 한 70% 안팎이 친일 부역자들이었습니다. 그 정부 이런 이제 구성원들 가운데 강요들이라든지 정부 중요 직책 차지한 사람들 가운데요. 북쪽에서는 흔히 4개의 계파가 모여서 세운 정부라고 하는데 전부 다 독립운동 세력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세운 나라하고 친일 부역자들이 세운 정권하고 정통성 경쟁 되겠어요? 그러한 북한을 우리는 국가 정통성이 없다면서 국가로 인정하지도 않고 반국가 단체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이에요. 더구나 이 북한을 우리가 이제 괴뢰국가라고 많이 욕했어요. 아직도 일부 군대에서는 북괴군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괴뢰라는 말은 가짜, 앞제비, 허수아비라는 뜻이죠. 자주성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까지도 군대 작전 지휘권을 미군한테 맡겨놓고 찾아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북한처럼 자주적인 국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한 자주적인 국가를 이렇게 종속적인 사회에서 괴뢰 국가로 가는 거 말도 안 되죠. 이런 것이 다 국가보안법이 만들어낸 폐해라는 거.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김일성과 관련해가지고 김일성을 찬양하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는 오랫동안 김일성 가짜라고 공부해왔어요.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세운 정권에서 독립운동한 사람을 가짜라고 해왔다면 얼마나 잘못됐어요. 김일성처럼 어릴 때부터 목숨 내걸고 용감하게 항일운동한 사람이 있어요? 가짜는 절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흔히 김일성 우리가 분단의 원흉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아주 잘못됐어요. 흔히 우리나라 분단은 1945년 8월 됐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해방되기 전이에요. 소련이 대일선전 포고하고 미국이 일본에 핵무기 떨어뜨리자마자 일본이 항복 의사를 전달했기 때문에 바로 그때 38선이 그어졌지요. 그래서 우리가 분단하면 1945년 8월 75년이 됐다고 하는데 외세에 의해서 분단이 됐다고 하면서도 김일성을 분단의 원흉이라고 한다. 이거 얼마나 모순이에요. 물론 전쟁 때문에 분단이 굳어졌다고 얘기는 할 수 있지만 분단의 원흉은 아니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인터넷에 찾아보면 김일성 분단의 원흉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잘못됐어요. 이제 세 번째 주체 사상에 관해서 그러니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걸려든 게 가장 많은 게 북한을 정식 국가로 인정한다든지 김일성을 찬양한다든지 또 주체 사상을 옹호한다든지 북한의 통일 방안, 연방제를 지지한다든지 이런 것들인데 이게 전부 다 너무나 잘못됐다는 거죠. 주체 사상, 대남 통일 전략 아닙니다. 소위 수령론이다, 또 후계자론이다 해가지고서 이런 거는 있지만은 이것이 남한 적화를 위한 건 아니지요. 북한 사회 일종의 통치 이념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주체 사상에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어요. 말 그대로
주체적으로 살자, 자주적으로 살자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처럼 미국의 종속적인 국가에서 이렇게 자주적으로 살자는 측면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점 많죠. 이러한 점에서는 우리가 친북도 하고 종북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가장 핵심적인 게 우리 이제 평화 통일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연방제 통일과 관련된 겁니다. 연방제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우리 의장님 국회에 한 4번, 5번 계셨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장관 지낸 사람이 국회에 가서 먼저 얘기하는데 미국이 연방제입니다 할 때 무슨 미국이 연방제야 하면서 나가는 국회의원이 있더랍니다. 그게 우리나라 국회 수준 같아요. 연방제는 지구상에 한 20개쯤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미국이죠. 근데 북한이 제안하는 통일 방안이 연방제예요. 이걸 가지고 요즘 뭐 이게 적화 통일 전략이라면서 애비하는데 물론 이제 80년대까지 북한 체제가 참 잘 나가고 우리보다 모든 면에서 앞서 있을 때는 남한을 흡수하기 위한 전략이었다고 할 수 있죠. 하지만 90년대부터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수세적인 겁니다. 남한한테 흡수당하지 않기 위한 방침이 연방제인데 그걸 아직도 우리가 적화 통일 전략이라면서 그걸 피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쪽의 통일 방안과 북쪽의 통일 방안, 그러니까 국가연합제와 연방제 공통점을 바탕으로 통일을 지향하자고 했는데 이것처럼 바람직한 게 어디 있어요? 통일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고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정책이든지. 너무 바람직하고 이상적이기만 하면은 환상, 몽상으로 흐르기가 쉽고 가능성만 생각한다면 전쟁을 제1수단으로 삼을 수도 있죠. 그래서 바람직하면서도 실현 가능한 이 두 가지 측면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남쪽의 국가연합하고 북쪽 연방제밖에 없습니다. 이거 말고 실현 가능성이 높으면서도 바람직한 통일 방안이 있는가? 제가 항상 지금까지 해온 얘기인데, 그래서 이러한 연방제 통일 방안을 우리가 적극 추진을 해야 되는데 국가연합하고 연방제의 공통점 이런 것을 가장 크게 가로막고 있는 게 국가보안법이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은 지금 너무나도 크게 모순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우리 의장님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언제 사라질지 모르겠고 금세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먼저 사라져야 될 악법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냉전 시대에는 국가보안법 비록 오용되고 남용이 됐어도 모순이 아니지만 89년부터 북한 인정하면서 화해와 협력을 통한 평화 공존을 천명해 왔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사라졌어야 된다. 강조하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